우크라이나 리스크는 뭐 그냥 투자 관점에서 보면 휴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3월 FOMC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야 되느냐? 사야 된다. 단 적극적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일단은 뭐 간단히 몇 개 좀 말씀드리면, 먼저 저 작가님한테 좀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러시아가 땅이 크네요. 그렇죠. 러시아가 땅이 크죠. 근데 이 빨간 선이 뭐냐면요, 옛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 영토예요. 소련 영토에 지금 러시아는 30%를 이미 뺏긴 상태예요. 자, 저는 지금의 우크라이나발 사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의 휴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제는 좀 무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휴전인데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올해 연말, 네. 내년 초, 네. 내후년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일 것 같습니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러시아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네. 이 전쟁 이슈 나왔을 때도 초반에는 뭔가 러시아가 조금 네네.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면 갈수록 세계적 정세가 그렇죠.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속전속결이 안 됐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약간 최악의 리스크는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방에서 나오는 제재도 거의 다 나왔고. 근데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차트는 우리가 러시아 세계관을 이해해야지 이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사태를 이번에 이벤트로 치부하는 게 아니고 네. 언제든 계속해서 반복될 이벤트를 우리가 치부해야 된다. 물론 반복되는 이벤트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서 그 다음 충격은 지금보다 좀 덜 하겠죠. 네. 하지만 이게 중요하다. 저는 우크라이나는 이걸로 끝이 아니고, 가만 보시면 2008년도에 러시아가 그루지아라는 데를 탈환했고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탈환했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발의 지금 동부 지역을 어느 정도 탈환하고 조금씩 확장하고 있다는 거. 카자흐스탄도 올해 1월 달에 평화적 질서를 유지한다고 또 러시아 군대가 들어갔었고. 네. 그리고 저는 보면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옛날 영토를 어느 정도 자기가 차지하기 전까지는 호시탄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왜? 러시아의 국력 자체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서방 제재 때문에 뭐 올해 벌써 GDP의 2% 아니면 올해 GDP의 10%까지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현재까지 보면 러시아 경제가 이전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지는 순간순간마다 이 부분은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자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드렸던 차트예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자산이 바뀐 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푸틴이 미국의 안보 자산의 전략이 바뀐 것을 강파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지 못한다라는 강력한 베팅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전에 중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아프간에서 미국이 철수하지 않았다면 아마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불안감을 갖고 전쟁을 할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드릴 텐데, 결국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지역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상군이 개입되지 않고요, 계속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재, 아니면 무기 공급, 돈 공급. 무기 공급, 돈 공급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게 만들죠. 이기는 게 아니고 버틸 수 있게. 한쪽에서 계속 때리는데요, 무너지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게. 물론 한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버티는 것 자체가 러시아로 하여금 궁지에 몰려서 이거를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의 이런 역사를 보면 결국 어느 한쪽에 우세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분단되고, 저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ISW라고 제가 어저께 새벽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본 건데, 이게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국방 관련된, 전쟁 관련된 연구소더라고요. 여기서 이거 어저께 금요일 밤 기준에 바로 올라온 건데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 업데이트된 전선입니다. 빨간색은 이미 러시아군이 차지한대. 빨간색은 다 차지한대고, 그다음에 점선은 이제 막 차지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파란색은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하는 거. 그래서 이게 없었어요. 한 2주 전까지는. 반격한 게. 네, 반격한 게. 그러니까 지금 2월 24일부터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격군이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러니까 서방 외신에서 러시아가 잘못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탱크를 다 전멸시키고, 이게 다 이 지역이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는 어떤 전략이냐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부 다 차지하는 게 아니고 크림반도를 비롯해서 이쪽 항구, 그다음에 이쪽에 전선들,
이미 러시아가 처음에 면목상 나토의 동진을 방어하기 위한 지역은 다 이미 접수했다. 저는 여기서 미국이 아니면 나토가 전반적으로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해서 이쪽으로 다 다시 러시아군을 물러치지 않는 이상 이 상황에서 휴전 가능성이 꽤 커 보인다. 그럼 이 휴전이 우크라이나한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 영토를 또 반 정도 잃으니까. 물론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푸틴이 간밤에 이런 얘기를 해갖고 나스닥이 잠깐 오르다가 다시 내려갔거든요. 뭐냐면 협상의 진전이 보인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시작과는 좋았거든요. 근데 러시아 이제 외무장관이 그런 일은 없다. 푸틴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번복해서 다시 한번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뭔가 러시아 쪽에서도 뭐 제재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이렇다. 물론 초기의 목적은 빠르게 일주일 안에, 2주 안에 상황 끝낸다. 근데 거기에 서방이 말씀주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강한 제재. 그리고 근데 저는 이게 분수령 그거였다고 봐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EU 가입을 원했는데 EU에서 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않고 최후의 보루까지는 또 어느 정도 계속 무심하면서 지원해주고. 저는 이거는 결국 스토리가 여기서 그냥 일단락 하겠다라는 스토리로 가닥을 잡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어요. 러시아도 처음에는 뭐 핵공격까지 얘기를 했다가 여기서 이제 점점 좋은 얘기 있다 뭐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기의 목적은 좀 이룬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는 최악의 시기는 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 러시아의 세계관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이 아니고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보면 크리미아도 2014년, 2022년도 우크라이나 이쪽 지역, 나중에 또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끊임없는 분쟁들이 신냉전 시대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다.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해서 저는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악의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방의 이 스위프트 제재까지 시작해서 대부분 제재는 다 나왔어요. 딱 하나만 안 나왔어요. 미국만 에너지 제재하고 있고 독일은 노했죠. 유럽은 지금 에너지 제재를 노하고 있어요. 물론 반대편에서는 노해놓고 우리가 자립도를 키우겠다. 원전을 키우겠다. 그래서 또 원전 테마가 또 일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에너지 제재를 하기 좀 힘든 상황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보시면 자 유럽의 추가 제재는 이제 신중해요. 오른쪽 차트는 자 러시아의 크루드 오일에 얼마나 익스포저가 큰 거냐. 독일 절대적이죠. 독일하고 네덜란드 절대적이에요. 유럽 국가들이. 그 다음에 중국. 근데 이 왼쪽은 뭐냐면요. 이거는 러시아에 투자한 국가들이에요. 포트폴리오 투자, 아니면 FDI, 직접 투자. 그럼 보면 네덜란드, 아일랜드, 대부분 유럽 국가. 네덜란드가 왜 이렇게 많으냐면요. 네덜란드는 금융선진국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통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결국 보시면 이제 유럽이 가스에 대해서 미국처럼 아예 수입을 안 해. 아니면 전면적으로 나서야 되면 이게 좀 더 크게 확전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유럽은 그 카드는 안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봉합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최근에 나오는 게 이거죠. 자, 러시아가 공교롭게 3월 16일 날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서 뭐 디폴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디폴트를 산정할 때 맨 위에 있는 거는 CDS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가상금리를 줘서 돈을 빌리거나 줘야 되니까 이 CDS 프리미엄이 98, 99년도 모라토리엄으로 러시아가 망했을 때랑 2008년 수준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 리스크가 확실히 있는 거죠. 더구나 이 루브라 가치를 보면 CDS를 보면 디폴트인데 루브라 가치를 보면 2008년도에 그루지아를 침공했을 때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그다음에 99년도 디폴트로 망했을 때 보다 현재 속도면이 이 모라토리엄보다는 낮지만 이때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러시아가 기술적 디폴트가 된다고 전 세계가 다 리세션에 들어갈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안정적인 상황이긴 해요. 물론 루브라 가격 자체가 워낙 내려갔지만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이게 러시아가 앞으로 갚아야 될 돈들입니다. 3, 4, 5, 6, 7 쭉 있어요. 근데 그 주황색은 러시아 돈으로 갚을 빚. 사실 이건 러시아한테는 부담은 아니죠. 그냥 그 루브라 자기가 통화 찍어서 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달러랑 유로화로 빌렸던 돈들. 이게 지금 70억 달러, 4월 달에 200억 달러, 합해서 한 300억 달러. 그래서 이게 3월 16일 날 만기 도래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외환보유고는 보시는 것처럼 6천억 달러나 있는데
딱 동결시켜 놓으니까 이 중에 쓸 수 있는 거는 금밖에 없는데 금은 한 20% 정도니까 대충 6천억의 20%면 그러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겠구나. 근데 2천억 달러도 어디서 거래를 해줘야 되는데 스위프트로 은행 간의 거래를 다 막아놨으니 이거 잘하면 도산되겠다. 그래서 3월 16일 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탁 큰 거예요. 그런데 국가적 관례상 한 달 정도는 대부분 유예를 해줘요. 그래서 3월 16일 날 디폴트가 현실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4월 16일 날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 얘기고 현실은 그렇죠. 3월 16일 날 돈을 못 갚고 서방이 다 제재해놨고 나올 돈이 뻔한 걸 아는데 그다음부터는 다 마비인 거죠. 그래서 기술적 디폴트는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 크다. 네. 그렇다면 앞에 쭉 이제 정리해 보면 군사적인 행동은 어느 정도 휴전으로 가닥이 좀 잡히고 있고 네. 그럼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기술적 디폴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타격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유럽이 타격이 있으면 유럽 경기 안 좋겠지. 그리고 유럽 경기 많이 빠지잖아요.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럼 우리가 한편으로는 한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럽을 보는 이유가 유럽 ECB가 그래서 연준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데 라고 지난주 ECB를 봤더니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마이웨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러시아발 리스크로 인해서 금융시장, 특히 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마 거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봉합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보는데 이 나비 효과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재를 했잖아요. 이게 2010년도에 7월 달에 러시아에 역사상 가장 큰 가뭄이 한 번 있었어요. 러시아는 전 세계 최고의 밀 수출국이거든요. 이때 가뭄이 있어갖고 러시아 정부가 밀 수출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밀 수출이 이렇게 뚝 내려간 거예요. 네. 이때 러시아의 2010년도 밀 수출이 금지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러시아의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데가 어디냐면 중동이에요. 중동이 갑자기 에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해갖고 경기가 파탄되고 근데 다시 중동의 군사 독점권들이 엄청나게 효용치고 있거든요. 2011년부터 중동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중동의 민주화 열풍이 일어나요. 중동이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네.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그때 이후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아요. 100불 밑으로. 첫 번째 나비 효과. 지금 러시아도 맞불 작전을 피우고 있거든요. 우리도 서방에 수입 안 해. 우리도 서방한테 수출 안 해. 이게 자칫 옆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중동 국가들이 조금 위험해 보인다. 단 옛날하고 달랐던 거는 중동 국가가 유가가 올라가면 재정이 괜찮아져서 버티는 국가가 있는 반면 중동도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런 군사적인 행동이나 이런 리스크는 많이 정점은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이면에 오는 나비 효과, 특히 중동 지역에서 벌어질 상당히 정치적인 아니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첫 번째 저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게 나왔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위험을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신중해야 될 또 다른 고민거리라고 첫 번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바이든 행정부가 취약한 게 현재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해 11월 8일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도 자신 없고 또한 매스미디어 자체가 레거시가 전부 다 이제 바이든의 레임덕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은 군사적 참전도 안 하고 인플레이션의 이 상승을 바라만 볼 것이냐 저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 카드가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뭐냐면 전략 비축류 방출 동참. 거기에 한국도 이미 같이 손을 들었죠. 근데 전략 비축류는 워낙 상징성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규모가 워낙 하루 소비량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인플레이션, 즉 유가의 상승 모멘텀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이 모든 국가들하고 하고 있더라. 두 번째는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란.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누그릴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실제 주말 사이에 외신이 두 번이 번복됐어요. 하나는 원점으로 다시 생각한다라는 외신이 있었고요. 하나는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1년 동안 G7 국가에서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란이 핵 합의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제재가 풀리고 원유를 생산해서 수출하게 되면 이 제재하기 전까지 일간 한 350만 배럴 정도를 생산했었습니다. 제재 이후에 한 100만 배럴이 지금 비었어요. 이게 합의가 되면 이제 100만 배럴이 나오는 거죠. 물론 러시아의 하루 생산량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거죠. 그러면 러시아가 제재 못하는 게 훨씬 크지. 이란이 여기서 한두 개 뭐 풀린다 해서 뭐가 대세가 달라지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이미 유가의 지금 오버밸류에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100불, 150불, 200불, 300불 간다라는 이 전망이 이란의 핵합의와 더불어서 그 수치와 레벨과 상승폭이 줄어들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시그널이 있다. 그래서 전략 비축유와 또 이란의 핵합의 탈퇴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인플레이션의 완화 조치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데 최근 미국의 언론들에서 발빠른 행보가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주목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이 파란색은 미국의 시추예요. CA를 타기 위해서 나타나는 리그수 굴착기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국제유가랑 거의 상관관계가 코로나 이전까지 거의 0.9%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셰일은 BEP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단가가 뭐 60불, 70불 얘기합니다. 60불 밑에서는 셰일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수록 마이너스에서 셰일 업체가 다 도산한다고요. 거기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아젠다를 갖고 왔냐면 이제는 공해를 일으키는 셰일 안 해. 친환경이야. 그래서 아젠다 자체로서도 되게 이렇게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못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아젠다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거죠. 아젠다도 좋고 우리가 정권을 잡았던 그런 큰 틀도 좋은데 이러다가 11월 8일 날 선거에서 패배하는 건 자명하고 경기 자체도 크게 하락할 것 같으니 2보 전진이나 1보 후퇴랄까? 기본적으로 셰일 업체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러시아의 제재로 인해서 기술적 디폴트 리스크는 국지적 리스크 또 와서 유럽의 어느 정도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일단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이 둔화 가능성을 지연시키거나 없앨 가능성. 근데 그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세 가지 카드 중에서 하나의 카드는 쓰고 있다. 비축유. 두 번째 카드인 이란. 세 번째 카드인 셰일. 이 셰일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좀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있어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약간의 레벨은 좀 차이가 있는지언정 하반기 가면 여전히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단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안 나오면 올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국제유가가 안정화되지 못할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어저께 지방에 잠깐 갔다 왔는데 기름 미쳤더라고. 얼마나 주셨어요? 1,900원? 저 경유인데 1,900원. 경유 위에 휘발유가 같이 네. 있잖아요. 휘발유가 2,000원이 넘었다고. 네. 2,300원, 2,700원도 있어요. 아, 경유가 2,000원 정도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약간 또 이제 매크로 쪽으로 렁통하게 얘기할까요? 세상에 어떤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거는 자발적일 수 있고 비자발적일 수 있잖아요. 어떠세요? 저도 경유 타는데요. 경유 사실 뭐 여러 가지 옵션에 의해서 차를 산 것도 있지만 가성비가 좀 있어서 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좀 쌌으니까. 유지비가 덜 그렇죠. 드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3,000원까지 올라가서 한 6개월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돈이면 이왕이면 전기차 빨리 사지 않을까요? 아, 그게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활의 패턴이,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사회가 10년 뒤에 올 게 빨리 왔잖아요. 맞아. 이제는 모든 회의를 다 줌으로 하고 모든 에티켓이 바뀌고 있고 직업의 행태가 바뀌고 있고 저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사설들이 많이 나와요. 푸틴이 바꿔놓을 앞으로의 세상. 뭐 인플레, 뭐 신냉정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먼 미래에 있었던 이런 행태들이 변화들이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 지금은 전기차가 한번 충전해서 가는 수가 500km, 600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멀었고 또한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급적인 차질 이런 것들 때문에 멀었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일단 내 돈에서 나가는 이 돈 자체가 유지비가 3배 정도 비싸졌는데 그러면 미래의 성장 산업과 필요성이, 당위성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테마로 주식시장이 자리를 할 거다. 근데 요즘에 또 원달러 환율. 네네. 야, 예전에는 몇 달 전만 해도 1,200원 근처 가면 다시 살짝 좀 내려가고 그쵸. 그랬는데 확 돌파한 것 같아요. 네. 달러 인덱스가 99를 찍고 있고 이거는 이렇게 된 거는 전쟁 이슈 이런 것들 때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물론 잘 말씀드렸지만 결국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외환시장을 보자는 거예요. 기승전. 저는 외환시장이 항상 위기도 외환시장에서 기회도 외환시장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가능성 그리고 제가 보는 이러한 변화들 이거는 외환시장이 제일 먼저 캐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230원, 1250원, 1300원으로 가는 그 기조에서는 외국인이 국내를 놓고 할 가능성이 그렇게 적다고 봐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어제인가 뉴스 보니까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샀는 게 11월부터 2월까지 많았는데 네. 지난달인가? 네네. 뭐 더 유출이 더 많았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이 워낙 내려갔는데 그래도 더 안 내려갔던 가장 큰 이유는 매수의 주체가 개인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은 다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해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환율이 1220원, 30원은 올라가는 이유는 첫째 달러가 강해서이고요. 두 번째 3월 FOMC를 앞두고서 코로나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큐티도 한다 그러고 뭔가 불안감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한국이 이 경제적인 위상이 저는 뭐 약간 이제 국뽕이라고 하죠, 요즘 언어로. 그러니까 애국심도 되게 있는데 한국 원화가 어느 정도 위상은 이전에 비하면 격세지감 정도로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역시 위기 국면에서는 취약하다. 역시 위기 국면에서는 한국의 달러 원은 전 세계 65억 인구 중에서 1억의 인구도 안 쓰는 통화다. 네, 그래서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요약만 한번 정리한다면? 3월 FOMC는 파월 의장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래는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맥락이. 파월 의장 전에는 파월 의장의 하원 연설 전에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상당히 친화적인 소통의 언어들을 많이 했다. 올릴 겁니다. 금리 25bp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50bp 확률이 확 내려가면서 25bp가 이미 다 선반영됐다. 우리가 3월 FOMC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지만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지난주에 있었던 ECB와 최근에 나타나는 행태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첫 페이지 코어 CPI와 10년물 국채금리 이 모든 걸 조합해 봤을 때 이번에 좀 매파적일 것 같다. 매파적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긴장을 할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 네. 더 나아가서 이 QT라는 블랙박스가 좀 더 친절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불안해하겠지만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3월 FOMC는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조금 매파적일 것 같다. 앞에 말씀드렸던 5가지 포인트들 꼭 유념하자라는 말씀드렸고 우크라이나 리스크는 뭐 감히 말씀드리면 뭐 정치색 아니면 뭐 국제적인 인도주의적인 인권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투자 관점에서 보면 휴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 휴전 가능성이 러시아의 첫 오판 속전속결이 안 된 거, 네. 그다음에 서방의 강한 제재 이런 것들이 많이 어루만질었다, 농후해졌다. 그래서 이 국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상당히 부분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단 나비 효과들 2010년도 케이스를 보면 중동이 난리 났었다.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국제 효과가 내려오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3가지 카드가 있는데 첫 번째 카드는 비축유는 이미 하고 있고 두 번째 이란의 핵 합의의 이 부분은 미국의 정치적인 우려 때문에 또한 이란이 상대적으로 이게 기회다 그러고 좀 강압적인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다시는 이 번복되지 않게끔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고충을 겪고 있지만 이 카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바이든의 정체성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만 결국 국가가 경기가 나라가 망할 판이니까 이 쉐일에 대한 노크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물밑 작업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이 3가지들이 나타난다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완화될 거다. 단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안 나오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격이 많이 싸졌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러면 3월 FOMC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야 되느냐? 사야 된다. 단 적극적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렇게 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적극적 사기 시작할 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서 네네. 어느 쪽에 그래도 포커스는 좀 맞춰야 되나 이번에는? 이런 말 좀 드리고 싶어요. 디커플링인데요. 네. 근데 국가별 디커플링이 아니고 산업별 디커플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섹터와 한국의 어느 섹터.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과 코스피 인덱스의 디커플링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별로 크게 투자하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이제는 그 안에 테마, 산업별로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그때 저한테 2번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뭐 좋게 보냐? 저는 하나투어랑 리오프닝 좋게 본다. 그래서 그때 리오프닝이요? 라고 저는 이럴 때 좀 역발상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리오프닝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갔다라고 하면 상반기 이후에는 오히려 리오프닝보다는 다른 쪽,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 지난 영상 보시면 알 텐데 미국의 안보 자산의 변화에 따라서 반도체와 그 안에 헤게모니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그 산업을 소팅하고 선택하는데 좀 더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FOMC랑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가 다음 달에는 이제 위원님의 첫 책 넥스트에 대한 걸 가지고 심층 인터뷰 할 텐데 하기 전에
넥스트 네. 어떤 거를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지 네. 그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 멘트 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책 제목이 넥스트인데요. 그런 이유는 책의 토픽들을 넥스트 썸씽으로 다 꾸몄어요.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 그래서 네. 이제는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중금리 시대가 들어왔다. 그럼 중금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넥스트 레벨. 네. 두 번째는 넥스트 체인. 체인. 예, 여기서 체인은 글로벌 밸류 체인.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중심의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네. 패권 경쟁 이후에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럼 우리는 어느 곳에 투자를 하고 어느 곳에 기회를 봐야 되는가? 네. 그래서 넥스트 체인. 그다음 세 번째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래서 MZ 세대가 세상의 중심에 왔다. 네. 그러면 세상의 중심에 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의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다뤘고 네 번째는 넥스트 어셋. 그러니까 전통 자산인 주식, 채권, 부동산을 차치하고 이제는 또 다른 블록체인 기술의 코인 시장. 근데 이 코인 시장을 과연 이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많이 규제가 많이 철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체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대안 자산이라는 건 좀 어떨까. 대체 자산보다 훨씬 더 큰 범위의 대안 자산, 넥스트 어셋.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넥스트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던 양극화를 넘어서 이제는 이 우크라이나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냉정 시대에 저는 우크라이나 리스크 다음에는 대만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대만은 또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하고 엮여져 있고 그래서 이런 넥스트의 5가지 변화들을 담았기 때문에 책 제목을 앞에 넥스트라고 적고요. 그리고 이걸 읽으시면 지금의 시계에서는 5가지를 심도 있게 꼽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있고 저보다 훨씬 더 인지가 있으신 분들은 6번째 넥스트를 발견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추려가지고 한 분을 추려가지고요. 제가 다니는 두물머리 AI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솔루션을 접목해서 토탈 컨설팅을 한번 해드리려고요. 저가 두물머리의 툴을 이용해서 한 분을 선정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 넥스트 책 보면 어떻게 좀 많은 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많이 알면 알수록 돈을 버는 걸 수도 있고 많이 모르면 모를수록 또 돈을 벌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에는 양질의 정보, 그다음에 많은 것을 일단은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넥스트 달에도 벨. 오늘 만남의 손님은 두물머리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